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제4차 원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이사로 있는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사회로 아마 초대됐던 건 오늘 주제가 사실 현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해서 제가 초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보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총 5분의 패널들을 모셨고요. 이분들에게 각각 20분씩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는 서로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오늘의 자리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언택트 시대여도 삶에 크게 지장이 없는 사회가 되지만 근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로컬화 전략으로 다시 한번 이 사회를 구성해 보고자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로컬 텍트와 로컬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오늘 패널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순서는 아마 발제를 하실 순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미래자치분권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신 유창복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이따 또 소개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님으로 홍수열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한국도시농업연구소장 이창우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주택사업단장으로 계시고 예전엔 동네 목수라고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학용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역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사회혁신교육원장으로 계신 김일영 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제가 공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는 유창복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토론회의 첫 주자여서 오늘 토론회에 조금 바탕이 되는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언택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지금 잠잠해질만 했던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3단계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대책들 그동안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요새 조금 뻘쭘해졌습니다. 무슨 포스트냐? 나우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 장기화되고 일상화된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살 국리를 해야 된다. 코로나와 함께 그러면서도 일상을 깨트리지 않고 유지하려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바로 이런 점들이 커다란 삶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대면 얘기를 많이 하지만 비대면으로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고민이 많습니다. 일상을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일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더 문제는 이 비대면, 언택트는 불평등하다라는 겁니다. 예, 자영업자들이 너무너무 힘들고요. 또 고용이 불안전한 특수노동자들, 바로 생존의 문제로 닥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돌봄 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스갯말로 선생님들이 미칠만 하면 방학을 하고 엄마들이 미칠만 하면 개학을 했다고 합니다. 학교와 가정이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아이들을 챙겼는데 이 역할 분담이 이제 무너진 겁니다. 아이들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아이들을 집안에만 가둬두듯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부모들이 챙길 수 있으면 나은데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거나 또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아이가 혼자 지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격 수업하지만은 직접 만나면서 하는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가능한데 그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원격 수업을 통해서 학습에 여러 가지 지장을 받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돼서 접속할 수 없는 건 둘째 치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 위험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기저질환, 노인들 대단히 취약한 계층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방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은 방치사의 위험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돌봄의 사각지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렇게 재난은, 코로나는 불평등합니다. 이런 불평등한 비대면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딜레마 상황입니다. 대면을 유지하자니 감염이 겁납니다. 또 비대면을 하자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삶이 무너지고 불평등한 비대면의 충격 때문에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딜레마 상황의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비대면 해야 되는 이유, 첫째, 장거리 이동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 전염성이 높은 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거리 이동할 때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 이동, 장거리 이동이 대단히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일 때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요즘 3밀이라 그러죠. 밀착, 밀집, 또 뭐죠? 밀폐. 이 세 가지를 금지해야 하는 것이 생활 수칙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럿이 함께 모이는 게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익명성입니다. 모인 사람들이 누가 누군지 모를 때, 무차별 다중일 때,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있을 때 이후 추적이 대단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추적이 어렵다는 얘기는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딜레마 상황이 있지만 비대면을 풀 수 없는 이유 세 가지는 바로 장거리 이동, 다중 집중의 문제, 익명성의 문제, 이 세 가지가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때문에 비대면 하자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대면은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불평등합니다. 그러면서도 안전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이 세 가지 키워드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거리 이동이 위험하다고 아예 방구석에 틀어박히는 거 안 된다. 근거리 이동을 하자. 또 여럿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안 만나고 살자? 안 됩니다. 분산해서 만나자. 그리고 익명성이 두렵다고 안 만나는 거 안 됩니다.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 더 나아가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망 속에서 일상적 대면을 유지해야 된다. 안 만나는 게 답이 아니라 안전한 만남, 비대면이 답이 아니라 안전한 대면을 하는 것이 저는 우리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이 재난 시대의 돌파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근거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분산해서 만나자는 거, 이게 바로 어딜까요? 저는 이게 동네고 마을이고 로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로컬에서 일상을 재구성해야 됩니다. 로컬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일상을 버텨가는 것이 1차 방역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1차적인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네가 방역, 생활 방역의 기초이자 생활 안전망의 기초가 된다는 점. 이제는 로컬을 중심으로 삶을 재구성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도봉구의 한 자화센터에 센터장님하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6개월 전부터 정부 당국에서 자화센터를 폐쇄하라는 권고를 받았답니다. 위험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분들이 고민을 했답니다. 폐쇄를 하는 순간 100명, 200명의 이 대상자들, 이분들, 동네 분들이 갈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할 수도 없고 폐쇄 안 할 수도 없고 딜레마 상황에 빠졌는데 결국은 내린 결론이 폐쇄를 안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왜? 폐쇄하면은 이분들이 생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에 감염도 위험하지만 폐쇄돼서 일상을 유지할 수 없는 것도 더 큰 위험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안전을 아주 잘 관리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려면 센터를 폐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5개월을 운영해 본 결과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답니다. 물론 확진자가 안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을까요? 진짜 잔소리도 많이 하고 철저하게 소독 방역 관리를 많이 했겠죠. 그리고 나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이분들이 평가회를 했는데 왜 우리 센터에는 한 명의 확진자도 없었을까? 원인을 분석했답니다. 그 결과가 참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 자원센터에 드나드시는 이웃분들의 동선이 집과 센터밖에 없었답니다. 이분들의 사회적 자본이 대단히 취약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집과 센터 이외에는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일상의 동선이 대단히 단조로웠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 적었고 감염시킬 위험도 낮았던 것 아니냐라는 슬픈 결론을 내렸는데 어쩌면 이것이 슬프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어쩌면 이렇게 재구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오히려 저는 반증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근데 앞으로 더 센 것이 온다는 거죠.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게 호주의 산불 그 장면입니다.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또 엄청난 산불이 났다고 하죠. 네, 예, 북극이 다 녹았습니다. 시베리아가 그 추워야 될 시베리아가 38도까지 올랐답니다. 그래서 깡깡 얼어 있는 땅이 다 녹았답니다. 이 동토가 녹으면 그 안에 갇혀 있던 메탄가스가 다 나온답니다. 이 메탄가스는 온실 효과의 주범이죠. 이산화탄소보다는 온실 효과가 몇십 배 높답니다. 이래서 지구가 다시 더워지니까 동토층이 다시 녹고 동토층이 녹으니까 메탄가스가 다시 또 지구를 덮이고 이런 악순환 과정에 이미 지금 지구는 들어섰다고 합니다. 네,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코로나는 동네 귀여운 양아치였답니다. 기후위기는 조폭이랍니다. 훨씬 세고 위험하고 폭력적인 어쩌면 전 지구적인 파멸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기후위기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50일이 넘는 장마 이거 다 기후위기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다 얘기하고 있죠. 감염재난 수준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이제는 빈도가 대단히 짧게 자주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감염, 자연재해가 한꺼번에 생태적 재난 상황에 우리가 돌입을 했습니다. 이 원인,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30년 내에 제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10년 내에 절반을 줄여야 된답니다. 갑자기 급증가하듯이 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이 코로나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위험한 재난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린 뉴딜인데 그린 뉴딜의 첫째 목표는 급격한 탄소 배출의 감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절반을 줄여야 됩니다. 이 절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느낌이 어떤지 모르시겠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적으로 탄소가 한 8% 연말 기준으로 준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년 안에 이런 코로나가 67번 오면은 목표 달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등급이 캠페인하는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예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IMF 때 14%가 줄었답니다. 그때는 생산, 소비 모든 것이 다 지금보다 더 동결됐죠. 그 장시간 이런 IMF 위기 같은 것이 너댓 번 와야 10년 안에 50% 감축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근데요, 이 목표가 간단치 않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통해서 이득을 본 계층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다 탄소 배출을 통해서 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탄소를 줄이려면 석유를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석유를 채굴하는 시스템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이걸 좌초자산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석유를 채굴하는 장비만 한 7조 달러가 된답니다. 이 7조 달러가 고철로
정지를 해야 된답니다. 그럼 7조 달러의 소유자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분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인가요? 돈과 조직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몇 퍼센트 안 되는 핵심 세력들이 탄소를 통해서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하지 말자는 그린뉴딜의 정책에 이래저래 방식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순순한 방식으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경이라고 하는 이슈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갈 때 그나마 이 저항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뉴딜은 환경정의와 경제정의, 환경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요. 만약에 또 이산화탄소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를 정지한다고 했을 때 거기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어떡할까요? 일거의 실업 상태에 옵니다. 실업에 빠진 그분들에 대한 삶의 대책이 없을 때 어쩌면 그분들이 그린뉴딜을 가장 반대하지 않을까요? 바로 생존의 위기에 처하니까요. 네, 미국에서 누군가 언택트라는 주정부 방침에 시민들이 데모를 하면서 택하면서 살겠다라고 시위를 했다고 하죠. 바로 생존의 위기에 부닥칠 때 이분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전환 과정에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람을 없애야 됩니다. 특별히 사회경제적으로 없는 사람들이 특별히 더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이게 순조롭게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전환기에 불가피하게 침해를 받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만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지금처럼 탄소를 줄여나간다 하더라도 재난이 계속 올 겁니다. 이 상황에서 코로나와 같은 불평등한 재난의 파급들을 어떻게 흡수하면서 갈까? 이런 점에서 불평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 목표는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면서 그런 대로 함께 고통을 분담하면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끝으로는 가장 안전한 안전망이 뭐겠죠? 이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지금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예, 혁신성장, 일자리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쨌든 기후위기 속에서 그린뉴딜이 동시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로 거론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되려면 저는 지역사회에서 만나면서 또 그린뉴딜의 세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려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만나기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만나려면 로컬 텍터 하려면 저는 많은 인프라가 지역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나도 덜 위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공간에서 사람들이 덜 위험하려면 방역관리와 프로그램을 알뜰히 살뜰히 챙기는 사람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선이 훨씬 많아지지 않으면 저는 로컬 텍트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로컬 텍트가 되려면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는 인프라와 물적, 인적 자원이 대거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로컬 뉴딜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컬 뉴딜을 통해서 로컬 텍트가 가능해야 일상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로컬 뉴딜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린 뉴딜의 세 가지 원칙을 실현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만나면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까는 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로컬 뉴딜의 사례들이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몇 가지를 추려보면은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10가지 정도가 가장 많은 빈도로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토론은 이 8가지, 10가지 중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주제에 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어쨌든 이런 로컬 뉴딜은 지역의 주민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 지역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수의 주민들이 공론장을 만들면서 로컬 뉴딜을 스스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여기서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직접 지역 사람들을
돕고 챙기고 동네를 위해서 일거리를 만드는 일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공동 생산자 아닐까요? 이렇게 될 때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와 일거리가 창출될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네 가지 정도로 일부만 추려서 말씀을 드리지만 구체적인 로컬 뉴딜의 실행 전략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늦어도 연초부터는 본격적인 지역에서의 그린 뉴딜 실행 작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 네, 고맙습니다. 또 어쨌건 시간을 또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말하신 걸 들어보면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지난 한 100년간 이 인류가 세계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산업을 구조화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전염병의 위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환경의 위기 등을 볼 때 그것의 전략을 로컬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고 말미에는 그것이 이제 시민 집단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행정부와 만나는 접점들을 만들어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또 뒤에 있을 테니까 또 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일 수도 있고 다시 그것을 자원으로 여긴다고 하면 자원일 수도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를 홍수열 소장님에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입니다. 저는 쓰레기 문제를 지역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지역에서 어떻게 쓰레기 문제를 지역이 주도해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8년 전대미문의 폐비닐 수거 대란 사태를 우리가 겪었고요. 그때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쓰레기 대란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쓰레기 위기 구조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발생량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시장은 더 악화되면서 쓰레기의 전체적인 순환 구조의 경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순환이 잘 되는 구조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전환도 필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과 접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는 사실 지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지역의 문제에 기반을 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솔루션을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환경제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원이 순환경제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물질을 반복해서 순환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과 쓰레기 배출량을 최소화된 자원절약형인 경제 모델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의 경제구조는 자원을 채굴하고 쓰고 버리는 낭비형인 구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낭비형인 구조를 순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 우리의 소비 문화, 우리의 기존의 관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고요. 순환경제로 가는데 핵심을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리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재설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말로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산과 유통, 소비, 배출 각 단계별로의 세부적인 전환 과제들이 도출이 되고요. 하나하나의 과제별로 구체적인 이행 전략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지역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이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크게 네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에서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의 변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일회용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는 사회로 전환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소비자에게 막연한 실천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쓰레기 없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사회가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역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차원에서 촘촘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첫 번째, 쓰레기 없는 소비 인프라와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장재 없는 매장들이 전 지역 차원에서 촘촘하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소비자들이 온라인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세 번째, 일회용품을 사용해야 되는 소비 문화 속에서 소비자들이 일회용품을 회피할 수 있는 대안 모델들은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포장재 없는 매장입니다. 포장재 없는 매장은 결국은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벌크 상태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집에서 자기 용기를 들고 가서 포장재가 없는 알맹이 상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매장들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 상태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이런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매장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확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도적인 규제 혹은 지원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서 이런 매장들이 커뮤니티와 결합해서 하나의 소비 문화를 전환시키는 운동과 결부해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장재 없는 온라인 소비 모델인데요. 해외에서는 룹 시스템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지만 사용하고 난 후 빈 용기를 모아두면은 생산자들이 그 빈 용기를 다시 가져가서 세척해서 다시 사용을 합니다. 온라인 소비이지만 일회용 포장재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모델인 것이죠. 그래서 생산자와 유통업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온라인 소비이지만 오히려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전 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는가, 관점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생산자들의 경우 그는 농산품을 공급하는 농민들까지 포함된 것이죠.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들은 매장에 제품을 구입할 때에 포장재를 벗긴 벌크 상태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줘야 되고요. 유통 단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매장들이 지역사회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독립 매장으로 구축될 수도 있을 거고요. 대형 유통 매장에 입점할 수도 있을 거고요. 팝업 스토어 개념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온라인 형태의 매장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매장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는 지원 체계를 갖추어줘야 되는데,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공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매장들이 운영될 수 있는 공간들을 지자체 단위에서 어떻게 확보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이런 공간을 확보했을 때
포장재 없는 가게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벌크 제품을 판매하는데 위생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들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히려 벌크 매장들이 확대되는 데 있어서의 제도적 제약 요인인데요. 이런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정비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이고요. 벌크 소비와 관련해서 또 하나 걸리는 부분은 소비자가 집에서 자기 용기를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인데 소비자가 벌크 소비를 위한 자기 용기를 가져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벌크 소비에 맞는 다회 용기, 표준화된 다회 용기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판매하거나 대여해주는 또 다른 인프라 구축도 병행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을 소비하지 않는 소비 방식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하거나 음식물을 배달을 하거나 뭐 장례식장에서 일회용품을 음식을 먹거나 축제에서 음식을 먹을 때 결국은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이런 소비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음식을 배달하는 문화 자체는 우리의 소비 문화로 깊숙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소비를 하더라도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결국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인프라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자나 이 음식물을 사 먹는 소비자 모두가 편리하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용기를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모델로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지역 차원에서의 다회용기 대여 세척 비즈니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미 트래시 버스트즈라고 하는 다회용기 대여 세척해주는 사업 모델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 대상으로 해서 축제 현장에서 다회용기를 대여 세척 소비자들에게 대여해주고 사용한 빈 용기를 받아서 세척함으로써 일회용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축제 행사들을 이미 만들고 있고요. 이런 모델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뭐 조례로 정비를 해주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재정적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 다양한 지원 활동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사용 인프라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포장재 사용을 이제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재사용 인프라와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재사용을 통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접근들이 필요한데요.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업 차원에서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쌓여 있는 이것들을 중고 시장에 어떻게 끌어낼 거냐. 지금 기업들은 팔리지 않는 재고들은 다 소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낭비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소각돼야 될 이 재고 물품들을 중고 시장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혹은 개별 가정에서 중고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중고 시장에 기부를 하거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판을 어떻게 깔아줄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중고 매장의 현대화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근 마켓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당근 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자체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는 지역 차원의 좀 현대화된 중고 매장들이 많이 들어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현대화된 중고 매장들은 지역에서의 자원순환 복합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중고 매장뿐만 아니라 업사이클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주민들이 체험 교육도 할 수가 있고요. 수리수선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주민 활동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역 차원에서의 재사용 업사이클 센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재사용 산업과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보이시는 화면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개구마다 재사용 업사이클 플라자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재사용 업사이클 플라자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의 개선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활용품을 많이 모을 것이냐, 정확하게 모을 것이냐, 깨끗하게 모을 것이냐, 이 과제가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분리배출 체계 구축이 있고요. 특별 분리배출 체계가 있습니다. 일반 분리배출 체계는 아파트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주택가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계, 주거 여건에 맞추어서 재활용품이 불법 투기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만 정확하게 분리배출되는 지역에 적합한 모델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접근들이 필요하고요. 특별 분리배출 체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리배출 체계로 아무리 소비자가 노력해서 잘 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볼펜이나 빨대, 레고 같이 부피가 작은 것들 혹은 배출량이 아주 적은 것들은 우리가 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선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활용 가치는 있지만 일반적인 분리배출 체계로서 배출했을 때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특별 분리배출 체계 일종의 거점을 형성해서 모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분리배출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분리배출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결국은 온라인 분리배출 정보 제공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거점에서 뭔가를 특별하게 모은다라고 했을 때 이 재활용품을 지역에서 거점에서 모을 수 있는 이 거점 공간 혹은 거점에 설치할 이 쓰레기통이 어떤 것들이 설치되는 게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접근들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순환 완결형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리배출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 분리배출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지역에서 배출된 것이 지역에서 바로 재활용되는 구조가 가장 좋고요. 지역 밖으로 재활용되더라도 지역 밖에서 만드는 재활용품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 내에서 재활용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순환 완결형 구조에서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게 되면요.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서 서울에서 배출된 것이 경기도로 가서 재활용된 다음에 다른 지역의 사료나 비료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역 아파트에서 퇴비화 기계를 설치해서 퇴비화를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퇴비를 아파트 단지 내에 채소 재배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서울 지역의 도시농업의 비료로 순환시키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닐 같은 경우에도 서울 지역에서 만들어진 비닐을 가지고 뭔가의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들을 다시 서울에서의 그 제품으로 구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업사이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순환 완결형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산형 배출원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업사이클 산업들을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도 우리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야기 들으면서 2018년 4월쯤에 그 중국에서 이제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요. 그러면서 과연 이 쓰레기들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신 건 순환경제라고 하는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고, 여튼 이제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도시적 아니면 산업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이 경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제 선에서 이 정도로 일단 이야기 드려보고, 다음으로는 먹거리 관련한 것인데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있고 농업운동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 국가적 물류 시스템이 좀 둔화되면 사실은 이 먹거리를 가지고 되게 권력관계가 되게 강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코로나가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와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도시농업연구소장님 이창우
소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오늘 그 발표할 내용은 먹거리 숲인데요. 먹거리 숲은 상당히 좀 낯선 그런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기농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요. 농촌에는 소위 산밀 문제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시농업은 도시 내에서 기농을 실험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고, 또 먹거리 숲도 도시농업의 한 부분이니까요. 오늘 한 20분 동안 이 먹거리 숲의 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례들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먹거리 숲은 뭐 영어로는 푸드 포리스트입니다. 먹거리 숲이죠. 보통 먹거리 숲이라고 하면 뭐 굉장히 엄청나게 큰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굉장히 조그맣게 우리 집 개인 정원에도 숲을 만들 수 있고, 화분내까지만 먹거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도 먹거리 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차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왜 지금 먹거리 숲을 이야기하는가, 좀 생소한 개념이긴 해도요. 그걸 보시면은 크게 한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세먼지 문제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가 잠잠했지만요, 미세먼지 문제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그 오번에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이래서 그러지, 또 뭐 가을에 또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은 또 미세먼지가 또 심각한 문제를 부과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잠복해 있는 게 미세먼지 문제인데 숲이 미세먼지를 줄어드니까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냥 채소나 일반 과일을 키우는 것보다는 숲을 가꾸는 것이 도시 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이 숲이 탄소 흡수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먹거리 숲 이야기를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 도시농업의 정체국면 탈피라고 해놨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 도시농업 쪽에 많이 활동을 해왔지만은 그 당시와 지금 비하면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도시농업의 다양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텃밭에서 상추 키우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먹거리 숲은 그런 다양성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위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가장 일반적인 도시 텃밭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것이 이제 먹거리 숲이거든요. 먹거리 숲, 저런 것으로 다 먹는 것으로 되어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몇 개라도 또 점점 또 개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이 발상의 계기입니다. 그러면 먹거리 숲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는데요. 이 정의가 나와 있는 것처럼 수목, 화초, 농작물이 서로 조화롭게 다층 구조를 이루어서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숲, 이것이 먹거리 숲입니다. 그러니까 다년생 작물들이 청을 이루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숲이라고 보시는데요. 이게 굉장히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열대 지방에서는 이미 많이 이렇게 하고 있었고요. 영국의 1980년대 로버트 하트라는 사람이 이 개념을 이 열대의 먹거리 숲을 온대 지방에 도입해 보자 해서 실험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숲 정원, 포리스트 가든 이런 말을 이제 처음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퍼머컬처와 길드, 오늘 이 자리에서 퍼머컬처가 무엇이고 길드, 즉 동업자 조합인데 이 생태계 쪽에서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뒤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숲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 내에서 조그만 공원지만 있어도
먹거리 숲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은 뒤에 사례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 위기와 식량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도시농업의 새로운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먹거리 숲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먹거리 숲의 기본 구조는 이렇게 7층 구조입니다. 근데 굳이 7층으로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대교목이라는 거는 뭐 밤나무라든지 도토리 같은 키 큰 나무거든요. 근데 옥상에 이 먹거리 숲을 만들다 할 때는 저건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소규모건 이제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은 건데 이렇게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3층, 5층 구조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목이라 할 수 있는 베리, 초보는 허브류, 그다음 지피식물이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지피식물이란 말하고 싶어요. 클로버라든지 민들레라든지 이 지피식물이 그쪽에 눈에 보이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피식물을 잘 키워야지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거든요. 그리고 양분을 보호해 주니까요. 그다음에 덩굴, 뿌리 뭐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동업자 조합이라 해서요. 먹거리 숲의 기본은요.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서로 도와주는 동업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 고정 식물, 미네랄 축적 식물, 꿀벌 유인 식물 등등 여러 가지 식물들이 서로 도와주는 동업 역할을 하도록 이제 조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먹거리 숲은요.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뭐 토지와 식물이 조화를 한다든지 그리고 유지 비용이 낮아요.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조성한 데 좀 시간이니까 비용이 들리겠지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자연에 맡겨놓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생산물이 수확됩니다. 과일, 경과, 씨앗, 허브, 약초 등등해서 뭐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생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대한 강한 회복력, 생물 다양성 정진 등등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 농업의 장점을 뛰어넘는 그런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거리 숲과 관련해서 유사한 개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복합 경작이라든지 산림 농업, 또 숲텃밭, 숲밭. 최근에는 그 일부 환경 단체나 시민 단체에서 숲밭, 숲텃밭 이런 말을 또 많이 씁니다. 시민들이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요. 다 같은 개념입니다. 뭐 인간 경작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먹거리 숲이 무엇인가 하는 걸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번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이거는 여러 식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다정구조를 이루는데 주로 먹는 것을 가지고 숲을 만드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거는 걸 알 수 있고요. 사례들을 보면요, 미국의 그 헤이즐우드라는 그 피츠버그시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게서 한 900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큰 면적이 아닙니다. 도시 내에 있어요. 그 공원지를 이 먹거리 숲으로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 위에부터 쭉 오른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조성을 하는 건데요. 이 공원지 상태 오래 남아 있어서 쓰레기장으로 바뀌고 하는 것을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것을 텃밭으로 만드는데 숲을 만들자 이런 생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와 같은 이제 설계도를 개념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먹거리 숲 제가 이제 최근에 먹거리 숲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저 가서 보면서 이것이 제대로 된 먹거리 숲인지 아닌지 우리 도시 내의 먹거리 숲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저는 있습니다. 뭐냐면 저 그림에 보이는 중간에 있는 조그만 원이죠. 이게 공동체의 모임의 공간입니다. 저 모임의 공간이 있어야지 먹거리 숲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무만 심어놓으면 그런 먹거리 숲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오른쪽 그림 것처럼 저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대화를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제가 작년에 직접 5월달에 영국의 그 토트네스에 있는 슈마허 칼리지에 그 짧은 코스에 제가 직접 제가 참여했는데요. 저 그림에 보이는 저분이 마틴 크로포드라서 25년 동안 영국에서 먹거리 숲을 만들고 있는 분이에요. 이곳은 이제 그 슈마허 칼리지
바로 옆에 있는 먹거리 숲인데 이분이 한 8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곳인데 직접 만드는 거예요. 25년 된 숲이라 보면 됩니다. 그 전에는 그냥 그냥 공원지였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쭉쭉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쪽에 있는 대나무로 이렇게 쭉 길을 만들었는데 길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우거져 있고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은 있으면 좋지만 반드시 연못이 먹거리 숲의 기본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인데요. 그 옆에 이제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그 바구니 용도가 무엇이냐면요. 이같이 이제 저분이 우리를 또 실습을 할 때도 안내신 분이었는데요. 바로 그 먹거리 숲에서 따온 먹거리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요리 교실을 열은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래서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책은 먹거리 숲에서 나온 것으로 요리하기라는 그 책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요리하는 실습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먹거리 숲의 중간에 이런 공동체 모임의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 도시 먹거리 숲의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그 개인 정원에도 먹거리 숲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 크랜베리, 구스베리 같은 각종 베리류도 있습니다. 뭐 체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숲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온실형 먹거리 숲입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이것은 가기 전에 제가 인터넷상에서 구한 것이고 좀 신기하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현장에 제가 갔는데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분이 이걸 만드신 마틴 크로포드라 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모든 재료들이 다 재활용품이라는 거예요. 이거 저기 비닐이 아니고 유리거든요. 리모델링 건축물에 폐기물로 나온 유리들 이분이 그냥 헐값으로 다 가져왔고요. 큰 문이 이제 8개가 이래 있던데 문도 다 뜯어온 거예요. 뜯어온 거.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거의 비용이 들지 않았고 왼쪽 벽으로는 이 물탱크가 쫙 있습니다. 다 빗물이 모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이 환기통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것은 요 밑바닥에 이걸 깔아놓고요. 바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도가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온도가 너무 올라갈 때는 그 바깥에 있는 그 문을 열어가지고요,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찬 공기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자연 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뭐 한번 쭉 구경을 해보시죠. 이게 온실, 그러니까 이게 온실의 높이가 높은 것은 먹거리 숲을 고려해서 만든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중간에 보이는 것은 이 무화과인데요, 아주 무화과가 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국의 레딩이라는 곳에 있는 RISC 그 레딩 그 국제 솔리데리티 센터 그 일종의 그 영국 그 레딩 지역에 있는 시민 사회 단체의 공동 사무실이에요. 이 사무실의 옥상에 이런 그 먹거리 숲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은 저 정도 규모에 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세로 6m, 가로 32m 정도밖에 안 되거나 200제곱미터가 채 안 되는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이 옥상을 리모델링하면서 숲을 만들자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이는 뭐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저 자세히 영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재활용품으로 해서 만들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자체가 시민사회단체 종합사무실로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은 왼쪽에 이제 이 오래돼서요, 이제 물도 새고 그다음에 이 단열도 잘 안 돼서 그런 걸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옥상 먹거리 숲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모델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가락동 가락몰에 옥상 먹거리 숲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인생 프로젝트라고 2018년 12월에 우리나라도 상영이 된 건데요. 이 노부부 90세와 90세 할아버지와 87세 할머니의 그 도시 텃밭, 도시 농업 경험기죠. 다큐멘터리인데요.
이것이 보면 전형적인 먹거리 숲이라고 저는 봅니다. 중앙에 한 200제곱미터 정도 되는 텃밭이 있고요. 그 가장자리에 숲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이 화분형 먹거리 숲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분을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요. 이것이 서로 조화롭게 하는 것도 일종의 먹거리 숲이라 할 수 있겠죠.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 먹거리 숲과 관련된 과제를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먹거리 숲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낯선데요. 그리고 특히 도시농업 하면은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도시농업은요, 그냥 텃밭이에요. 텃밭. 전통적인 농업 개념에 기초한 텃밭이 도시농업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농식품부에서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그 5개년 우리나라 도시농업 종합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루는 주요한 목표가 뭐냐면요, 전국의 도시 텃밭 면적 확대입니다. 그런 양적인 것만 갖고 나오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농업 운동은 그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수용하는 데는 굉장히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먹거리 숲이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 그리고 그 도시농업의 또 큰 한계는 뭐냐면 1년생이라는 거죠. 매년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매년 연초에 3월이나 4월달에 이제 도시농부가 신청을 하거든요. 공동 텃밭에. 그러면 1년 단위로 그걸 해요. 그런데 먹거리 숲은 이거는 1년이 아니라 다년생을 구조로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단체장들은 1년 단위의 이 텃밭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쓰고 관심이 많지, 이 다년생인 먹거리 숲을 만드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저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공동체 중심의 체계적 먹거리 숲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먹거리 숲은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공환지가 있으면요,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우리가 텃밭보다는 숲을 만들자, 이와 같은 좋은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단계를 거쳤어요. 주민들이 고민하고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니까요. 그 다음에 토양도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히 만들면요, 뭐 시간은 좀 걸릴지 몰라도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 먹거리 숲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가는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먹거리 숲은 공동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법적으로도 이거는 지원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농업법이 있는데요. 이 법이 2017년에 개정이 되면서 이 숲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시농업공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시농업공원도 먹거리 숲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2020년 6월에 우리나라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숲법이에요. 도시숲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하면서 먹거리 숲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숲을 만들 때 너무 단기적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도시 전체에 우리 이것이 네트워크가 되는 게 좋은지 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먹거리 숲을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 현재 도시농업 경작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전부 다 임시지입니다. 임시 공환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 숲을 하나 둘 늘려가면서 영구적인 도시 내의 경작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땅이 많지 않으니까 비어 있는 옥상에 옥상 먹거리 숲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과정은 지역사회 단체,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창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그 먹거리 숲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되게 구체적인 사례, 해외 사례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마지막엔 제도 이야기까지 해주시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마치 그것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또 이야기는 또 추후에 나눌 테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유창복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저희는 지금 어떤 로코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린화하는 게 지금의 이 지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식 하에서 여러 가지 쓰레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먹거리 이야기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박학룡 단장님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주제가 딱 키워드로 왔는데 솔직히 저는 그린 리모델링을 잘 몰라요. 그냥 이제 집수리 지원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그린 리모델링을 저한테 이제 주문을 했을까 고민을 하면서 조금 상황을 보니까 그린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들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죠. 뭐 도시의 대형 빌딩도 있고 상가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주택도 아파트가 있고 저층에 뭐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이제 저층 주택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공 건물들에 적용되는 그런 정책들만 있고 민간 건축물에 적용되는 건 뭐 융자나 아니면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밖에 없고 실제로 그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직접적인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규모 어떤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제일 큰 두 축이 상가하고 주택인데 주택에서 저층 주거지에 있는 그런 노후된 주택들에 대해서 답이 없다는 걸 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사실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시도나 고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직접 집수리 지원과 관련된 역할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지금 이렇게 막막한데 다른 영역에 있는 분들은 이게 도대체 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얼마나 이제 궁금할까 하는 생각이 이제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뭐 그린 리모델링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자 그런 제안보다는 그냥 우리가 처한 현실을 한번 쭉 그냥 살펴보는 정도로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발제 내용 중에 제 이야기가 제일 딱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정부나 서울시가 그러니까 우리 주택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제 자주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그린 리모델링을 이제 뭘 주로 좀 진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최근 그린 뉴딜 발표하면서 공공 건축물 중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시설물들을 단계적으로 좀 그린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발표를 보면 이제 약간 좀 뭐랄까 그 껄끄러운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한편에서 보면 이거를 그린 뉴딜의 주된 어떤 정책 내용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어요. 뭐냐면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은 당연히 공공이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어떤 적정한 품질을 유지하는 건 어떤 당연한 의무인데 그것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이 왜 안 나오지 하는 그런 좀 의문이 이제 솔직히 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 중에도 보면 서울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그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걸 볼 때 에너지 부문에서 대부분 이제 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부분은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건물의 전기, 뭐 조명, 냉난방 뭐 이런 부분에 대부분 이제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고 있고 이 에너지 부분에서 탄소 배출이 제일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너지 부분에서 그 건물 부분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노후 주택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노후 주택에서도 물론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아파트는 조금 더 이제 체계가 잡혀 있는 거고
단독주택, 저층주거지의 단독주택은 그 양에 비해서 너무 제도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근데 제도적으로 관리가 안 돼 있는 그 상황을 우리 뭐 그 최근 우리 사회 흐름을 기억해 보시면 뭐 당연히 이해가 되긴 할 겁니다. 대부분 신규 주택을 공급할 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런 대규모 철거와 대규모 어떤 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사실 해결을 해왔고, 애초부터 어떤 시스템이나 이렇게 좀 체계가 안 잡혀 있던 저층 주거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멸시하는 정책들을 이제 펴왔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럼 기존의 노후 주택을 어떻게 다시 재생할 거냐, 다시 좀 품질을 올릴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막막한 게 이제 현실입니다. 이 시스템이 좀 자료랑 눈에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약간 좀 헤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시 돌아가서 지금 건축물 이제 에너지 효율 개선의 정책 내용들을 보면 그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그 서울시가 발표하고 있는 정책 내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뭐 시스템, 그 다음에 규제, 그리고 어떤 뭐 기기의 교체 이 정도고, 실제로 집의 성능,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걸 보면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집의 성능 개선이고, 그 다음에 서울의 가꿈주택 사업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 대부분 한 200만 원 정도의 그 소액의, 그러니까 아주 작은 방 한 칸, 취약계층이 살고 있는 방 한 칸 정도의 벽단열 또는 창호 교체 정도로 해서 그 주택의 실질적인 성능 개선까지 끌어내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 가꿈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능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서울 가꿈주택 사업도 여기 뭐 자료를 보시면 그 서울시 기후 뭐 백서랄지 이제 이런 거에 그 물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저감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이제 그 사업 실적들을 취합할 때 가꿈주택을 뭐 2019년에 500몇 호를 하고 여기 예산을 얼마를 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탄소 배출과 관련된 실제 사업을 얼만큼 했느냐, 요건 전혀 통계가 잡히질 않아요. 그냥 가꿈주택을 몇 호 했다 이렇게만 발표를 하고 있지, 그 안에서 탄소 저감,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뭐 이제 그런 한계들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좀 실제로 이제 그 진행하고 있는 그 작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개선과 관련돼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지금 노후 저층 주택의 이제 에너지 문제로 다시 이제 쭉 그 근본을 돌아보면 그런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1970년, 80년, 90년대 지어진 집들이 지금 그래도 한 20년,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90년대부터 겨우 건축의 주택의 품질, 그 다음에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기준들이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뭐 경제 성장이나 생활 욕구의 상승으로 단열 기준이나 어떤 건축물의 품질에 대해서 소비자들, 시민들의 그 욕구 자체가 굉장히 상승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신축 건물과 20, 30년 이상 지난 노후 그 주택의 품질 격차가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애초에 그 처음부터 좀 성능이 굉장히 낮게 만들어져 있는 이 주택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 주택들에 대한 개선 욕구, 그 이제 수요들이 주로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뭐 구조, 설비, 방수 뭐 이런 거겠지만, 제일 좀 높게 드러나는 게 지금 최근 기준에 너무 이렇게 근접하지 않은 단열 성능,
추울 때 이렇게 춥고 더울 때 더운 그런 이제 주택의 내부의 그 성능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좀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주택의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아파트하고 비교가 자꾸 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고품질의 신축 건물을 대량으로 빨리 이제 공급하고 있고 뭐 어떤 뭐 약간 이제 좀 그 계층의 양극화 문제도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 사이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실제로도 어떤 노후된 그러니까 낮은 주택의 성능 때문에 주거비가 그러니까 단독주택 노후주택이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더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낮은 성능 때문에 냉방비, 난방비 뭐 이런 비용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절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인 성능의 문제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연비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제로 그 소비하는 비용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전기 제품을 쓰고 더 따뜻하게 지내고 냉방도 더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소비 패턴은 더 많이 쓸 수 있지만 같은 상황이라고 할 때 내가 뭐 조금 더 시원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보내려고 할 때 비용으로 훨씬 많이 지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이제 가꿈주택 그 집수리를 통해서 성능 개선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 애초에는 외부 경관만 지원하다가 이제 점점점 성능으로 맞춰지고 있고 성능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그린 뉴딜 취지에 맞춰서 에너지 성능을 조금 더 높일까로 이제 좁혀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원의 범위도 그 동안에는 도시재생 사업이나 이런 법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이제 한정돼서 진행을 하다가 뭐 이 지도에서 보시면 조금 이제 그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그런 도시재생 활성화나 뭐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더라도 저층 주거지 중에 노후도가 있고 좀 집수리나 이런 지원이 주택 개량 지원이 필요한 지역들을 추가로 이제 선정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점점점 넓혀서 종국에는 저층 주거지는 이렇게 어디나 이런 주택 개선 그 성능 개선이 필요한 집은 어디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넓혀가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지금 가꿈주택 집수리도 점차 그 지원 물량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서울시가 취약계층 집수리나 뭐 일반 집수리를 다 합쳐서 1년에 2,000호 이상을 개량을 이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더 이렇게 좀 폭발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올해 계획됐던 가꿈주택 그 관련 물량 예산이 다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에 이미 다 끝나서 오버돼 있고 이제 9월 이후는 좀 내년하고 연계해서 이제 확대를 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시의 이런 이제 좀 저층 주거지로 확대 그 주택 성능 개선을 확대하는 추세는 저도 이제 좀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에너지 성능 측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직은 그 샘플 수에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2018년에 서계동에서 가꿈주택 사업과 이제 한국에너지재단에서 그 에너지 효율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걸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20가구를 그 진행을 했었고 그 중에 이제 8가구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표의 그 하단에 보면 이제 흐릿하게 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면 아파트 신축 아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에너지 그 사용을 요구하느냐 이제 그 기준입니다. 근데 그 서계동에 있는 노후주택들의 기존의 그 사용 요구량을 보면 거의 한 5배, 6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축 주택과 기존 노후주택의 어떤 성능의 격차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그 파란색 좀 진한 그래프를 보면 그거는 뭐 창문을 교체했다거나 벽 단열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성능이 이제 개선되는가를 보는데 애초에 노후주택 자체는 그 주택의 성능 그 초기 성능의 한계뿐만 아니라 그 주변 환경 때문에 지금의 신축의 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하기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공간이랄지 뭐 구조랄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적정한 그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희가 그래도 최소한 창호와 벽을 좀 복합으로 해서 그 단열 성능 개선했을 경우에 기존에 비해서 에너지 그 요구량이 그래도 한 30-40% 정도 좀 절감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이제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저희가 한 30가구 정도를 이제 샘플로 다시 에너지재단 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뭐 에너지진단사 협회 등등 하고 같이 또 한 30가구를 샘플로 진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최초의 그 초기 성능을 진단하고 중간에 이런 그 주택의 조건에서는 어떻게 시공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공사를 제안을 하고 11월, 12월 정도에 애초에 초기 성능 진단했을 때와 같은 비슷한 조건일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최종 확인하고 그 개선의 결과를 가지고 인증까지 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일단 뭐 그 사후 진단은 지금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한 이제 예측 값입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재료와 일정한 시공 방법을 이렇게 진행했을 때 뭐 벽과 창호를 동시에 하게 되면 최소한 30-40% 이상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보면 뭐 사례 중에 두 번째 사례에서 보면 애초에 저희가 제안했던 내용이 이제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 또는 지금 이런 오래된 집을 내가 얼마만큼 돈을 써서 얼마만큼 유지할 건가라는 이제 그런 또 그 욕구의 격차 차이 때문에 제한한 대로 안 하고 이제 그 일종의 어떤 공사의 품질, 그러니까 어떤 재료의 선택을 좀 낮추는 거죠. 소위 말하는 사양을 좀 낮추게 되면 애초에 계획했던 그 성능 개선 효과보다는 좀 떨어지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주택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일단 좀 고쳐주자. 그리고 최소한 초기 성능, 기본적인 성능을 회복하고 지금의 사회적 기준에 근접하도록 좀 고쳐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는 게 기준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겁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성능만 비교해서 뭐 30%, 40%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가령 우리가 사회적 기준을 최소한 주택 성능이 지금 보통 한 7단계까지 나누고 있는데 뭐 5단계 이상 진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기준 자체를 이제 어디다가 어떻게 설정할 건가라는 문제에서부터 뭐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제한하고 또 그걸 뭐 의무화 또는 어떤 뭐 이렇게 실제로 작동하도록 할 건가라는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실제 노후주택이 애초에 법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가 없어서 실제 진단을 들어가 보면 기준은 7등급까지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그걸 비례해서 보면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막 12등급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12등급을 8등급까지 올리는 거에 우리가 만족을 할 건가? 아니면 적어도 그 5등급이나 이 정도 이상 올려야 그걸 인정하고 7등급 이상 나오지 않는 주택은 아예 멸실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야 되는가 이런 좀 복잡한 문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계속 고민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집수리 지원 프로세스를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온 그 하단 부분이 서울 가kum주택 집수리 지원을 하고 있는 1년간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린 리모델링 취지에 맞춰서 에너지 관련돼서 프로세스를 추가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4칸 정도가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사전 진단, 그러니까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이제 난관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어떤 규정이나 표준화된 주택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제로 진단하지 않으면 그 지금 있는 성능을 파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주택들을
진단을 하려면 진단사부터 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린 뉴딜 취지에는 아주 부합합니다. 일자리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 그 주택의 가장 효율적인 시공 방법을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집수리로 실제로 실행이 되면 공사 업체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가 또 사전에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동네에 있는 그뭐 영세 그 업체들이 대부분 견적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에너지 성능과 관련된 어떤 표준화된 시방, 재료, 그다음에 품질 관리까지를 요구하는 게 상당히 난감한 일이라 저희도 이제 집수리 업체 교육을 좀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제도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원상법의 그 전문 면허 이하, 그러니까 면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공사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런 관리가 전혀 안 됐던 영역이고, 그래서 그런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관리 체계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공 관리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규모 건설 공사도 그 대규모 공사의 감리 체계 같은 그런 조금 더 이렇게 라이트한 버전으로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종국에 가서 끄트머리에서는 그리고 그 품질 성능이 얼마큼 개선됐고 어느 정도의 품질이고 이게 레벨이 어느 정도다라는 거를 인증을 하고, 인증된 게 이제 사회적으로 좀 통용이 돼야 매매든 임대차든 이런 데 이제 작동을 할 거고, 그래야 자신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시장에서 작동되는 이 시스템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작동시키려면 이걸 등록하고 인증하고 이력까지 관리하는 이력제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플랫폼, 그다음에 이거를 등록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인력,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난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난제들을 이제 풀어야 이게 그 애초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답을 못 찾고 있는 저층 주거 노후주택의 그린 리모델링을 제대로 좀 네이밍을 하고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뭐 저희 고민은 지금 답은 이제 여기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제일 규모 있게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 뭐 일자리나 이런 것도 또 제일 많이 연동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뭐 로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생태계 자체, 노후주택의 뭐그 존재도 그렇지만 뭐 개량하고 또 이게 그 관리하고 있는 생태계 자체도 완전히 지역 밀착형이고 공동체 기반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숙제가 많긴 하지만 그린 리모델링, 그린 뉴딜의 주요한 정책 과제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를 김일영 원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래 기다리셨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낯설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화폐는 그런 일반적인 기능의 지역화폐라기보다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비즈니스나 이런 것이 확대되어지면서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플랫폼 기업이 실제로 민주적으로 통제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플랫폼 민주주의 내지는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실제 플랫폼 중에 로컬에서 통제 가능하고 로컬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현재 우리 사회에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부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한국형 뉴딜을 얘기할 때 그린 뉴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뉴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과학기술적으로 굉장히 고도화되고 IT화되면서 실제로 그런 것이 로컬에서 어떤 운영을 할 때도 그런 기술적인 편의성이나 새로운 먹거리 경제의 먹거리 측면에서 스마트 경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지역 화폐가 갖고 있는 확장성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는 이제 지역이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측면, 하나는 스마트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국형 누딜과의 접촉 지점 측면에서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서 드는 사례는 인천 서구의 사례인데요. 인천 서구가 제가 여러 지역의 이제 지역 화폐와 관련된 시스템을 돌아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분권화된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 그다음에 스마트 경제로서의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그 앞서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 원래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SSM 마트라고 해서 대형 그 대자본이 지역에 이제 골목 상권에 이제 진입하게 된 과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중소상인들의 저항이 많이 있었는데요. 인천에서도 일종의 이제 그 시민사회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운영하던 한반네츠와 같은 지역 화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이런 이제 소규모 집단에서 종이 화폐를 도구로 해가지고 지역 화폐를 했던 활동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커다랗게 이제 확장되지는 않고 소멸됐는데 그때 SSM 마트 반대 운동을 했던 이제 상인들이 일정하게 이제 소상인들의 어떤 생존 문제와 연관해서 지역 화폐 문제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다음에 상인들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이 지역 화폐를 선행적으로 했던 많은 단위들이랑 논의를 하면서 그 많은 그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화폐가 갖는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성 이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정하게 경제적인 먹거리로서의 효용성이 높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들은 그런 상인들의 이해관계를 조금은 약간 너무 그 개인적인 이익 추구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은 지역화폐의 분류 정신에 어긋난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인천의 이제 상인 조직들은 아예 지역화폐란 말을 안 쓰고 그냥 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일정하게 그런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방향을 달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품권 지역 상품권 전략으로 이제 지역 화폐를 활용하는 입장을 검토하다 보니까 적어도 이런 지역 상품권 내지는 지역 화폐가 효용성을 가지려면 개별 상인들 입장에서 매출의 10% 이상을 이 지역 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정도로 확장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범용성이 떨어지고 효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이제 신용카드로 거의 다 결제를 하는데 카드 매출이 5조 원이라고 하면 지역화폐는 5천억 규모 정도는 실제로 사용이 돼야만 상인들 입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신용카드나 이런 것도 이것저것 마일리지나 뭐 혜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인율이 6%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 카드 사용을 대체할 수 있으려면 이 정도의 인센티브가 작동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쓸 수 없다는 거죠. 잘 안 쓸 거라는 거죠. 가치 소비를 하는 특수한 계층이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주민들이 쓰기는 어렵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려면 그냥 민간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공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개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것이 전자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대부분 이제 창업 자금을 이제 대출해 준다거나 골목 상권에서 일정하게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약간 간접 지원 정책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 상품권 정책은 매출 자체를 확대하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인천 서구의 주체들은 역의 소비, 그러니까 역 내에서 소비한 것이 대자본의 본사로 유출되어지는 걸 방지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기능 말고도 골목 단위의 상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그 기능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역 내에서 소비만 하는 것을 중심에 두지는 않습니다. 작은 골목 단위에서 상인들끼리 자기들끼리 프로모션을 해서 구체적으로 추가 할인을 준다든가 이벤트를 한다든가 이런 기능까지로 지역화폐 시스템을 고도화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지역에서 소비하면 일정하게 인센티브를 소비자한테 주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던 것이 이제 전환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된 거는 이제 중앙 정부가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에 일정하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서 지역 내 소비와 관련된 대략 지금 현재 지역 화폐들이 뭐 6%에서 많게는 15%까지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의 할인율을 줘서 소비자들이 그 10%의 할인 정책에 기초해서 소비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구조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서구의 지역 화폐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 상권의 활성화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기존에 이제 그 정부가 발행하지 않고 민간에서 발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사용상 편리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종이화폐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깡 문제. 우리가 보통 이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를 이렇게 할인으로 해서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깡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그냥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상품이나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기능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기면서 플랫폼을 온라인상으로 구축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도 상당히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또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이런 온라인 쇼핑몰 내지는 온라인 외식 그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민간 기업이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도 대기업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있는 주체가, 민간 주체가 이런 플랫폼을 많은 재원을 투자해서 이 플랫폼을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플랫폼은 대자본이 운영하거나 전국적이거나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하는 거지, 지역에서 분권화된 어떤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순환 경제라든지 지역 순환 체계를 얘기할 때 무엇이 순환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먹거리도 지역 내에서 순환될 필요가 있죠. 로컬 푸드 이런 개념이 있고, 돌봄도 지금 요즘에 커뮤니티 케어라고 해서 돌봄 같은 것도 지역에서 순환돼야 되고, 교육도 지역에서 순환돼야 될 자원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같은 것도 순환이고, 사실은 사람도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지역 순환 체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자원이나 서비스가 지역에서 순환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가 실릴 수 있는 플랫폼 구조가 없으면 사실상 아까 말씀하신 이 로컬 텍트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구축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로컬에서의 그런 순환 체계가 이루어지려면 한 사회를 운영하고 이루어지는 사회가 운영되어지는 기술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이 있는데, 사회 시스템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기술 시스템만 바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두 가지가 로컬 단위에서 통제될 수 있는 방식으로 완전히 혁신되지 않으면 로컬 텍트 시대라든지 로컬에서의 순환 경제라든지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의 지역 화폐가 인천시라고 하는 광역 지자체에서는 그 지역 화폐를 운영하는 기구가 자문기구 수준이지만,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상인 조직들이 주도해서 이런 지역 화폐 정책을 이끌어오고 운영을 하면서 이 지역 화폐에 관련된 재정이 기금 형태로, 지자체 기금 형태로 지금 설계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보통 이런 기금은 기금 운영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기금 운영위원회가 지역의 이러한 소비자, 예를 들면 맘카페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상인 조직, 그다음에 비영리 조직들인 뭐 복지관이나 복지법인이나 이런 단체들, 그다음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결합된 형태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이것이 이제 행정의 어떤 일정한 지역 순환을 지역 내 영내 소비만을 촉진시키는 단순 기능에 머무는데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과 뭐 이런 것을 확장하는 적극적 노력을 함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약간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의 주도성이 이렇게 관철되는 구조로 지금 인천 서구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기능 측면에서 보면 구단이나 이제 근린 상권 단위로 카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인천의 지역 화폐는
인천 이음이라고 하는 광역시 차원의 체계가 있고 서로 이음이라고 해서 인천 서구형 지역화폐 시스템이 있고 연수동이 또 연수 이음이라고 하는 이게 구단위 체계가 있는데요. 특히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작은 동네 상권 단위로도 일정하게 카드를 발행하게 해서 예를 들면 그 상권에 있는 상인들이 협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우리 상권에서 사게 되면 서로 이음해서 할인해주는 기본적인 할인율에다가 플러스 3, 4%를 더 해주겠다. 이런 식의 프로모션이 가능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상인들만 연합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동 단위로 또 아니면 몇 개 동이 엮어서 일정하게 그런 식의 프로모션이나 활동 그래서 자기 지역 안에서의 조금 차별화된 서비스나 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기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쿠팡 같은 경우도 할인율이 높은 상품이 있고 할인율이 적은 상품이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약간 소비를 촉진하면서 할인율이 높은 상품을 사면서 다른 상품도 사게 한다든지 막 이런 프로모션을 민간 기업 플랫폼에서는 하고 있는데 대체로 지역화폐에서 이런 기능까지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데는 인천 서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능도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쓰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토스라고 하는 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직장 동료들끼리 식사를 하고 나면 더치페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서로 이음에는 그런 식으로 주민 모임이나 동호회 등이 카톡 기능 비슷하게 해서 이 회비나 또 이렇게 자기들이 할인율로 쌓인 마일리지나 이런 것을 민간 단체에게 기부를 하거나 회비를 납부하거나 이런 기능까지도 다 지금 설계가 돼서 한 단계 한 단계씩 그런 것을 적용해 나가고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적 범위에 따라서 인천 인천 서구 또 아니면 동네 상권 행정동 주민 모임 등 다양한 중층적 범위에서 이 지역화폐 플랫폼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것이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까지를 탑재하고 있는 플랫폼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도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하고 중고 거래를 하게 해주지만 그것이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또 내지는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권화된 운영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기술적인 시스템만 그렇게 돼 있지 사회 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 서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뭐 주민자치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해당 동에서 일정하게 요 지역화폐 시스템과 연관된 새로운 활동이나 이런 것을 기획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와 소비자와만을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끼리 도매 거래를 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도 지역화폐를 통해서 거래하고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정한 혜택들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천 이음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 특징을 이제 인천시 서구에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그냥 보시면 되는데 조금 다른 지역하고 뭐 약간 차별화된 거를 본다면 어떤 게 있냐면 네. 차별화된 거를 조금 설명을 한다면 하나는 이제 뭐 당연히 모바일 되는 것도 있고 기존 신용카드 같은 것을 사용하는 단말기가 있으면 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약간 이제 범용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통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화폐 카드에다가 충전을 해서 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충전을 하는데 다른 지역은 충전할 때 10,000원을 충전하면 1,000원을 추가로 줘가지고 11,000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적립된 상태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인천 서구는 그게 아니라 10,000원을 충전하면 그냥 그 10,000원이 그대로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그 가게에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10%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내가 저 가게에서 사용해서 그 가게에서 마치 할인을 해준 느낌을 줘요. 약간 미묘한 그런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준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이제 모바일 앱의 이제 확장성 측면의 내용을 보시면 가맹점 주들이 나는 2%를 할인 더 해주겠다, 3%를 할인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자기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인을 더해주는 가게들만 몰을 만들어서 혜택 서구라고 하는 그런 가게들만을 모아놓은 온라인 몰을 보여주고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가로 배달 서구라고 해서 배달하는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기능도 이제 탑재를 했는데 그 배달 서비스를 하는 업체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역 사회에 배달을 직접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에 결합시킬 수 있는 게 이제 대전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생협에서 전기차로 배송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요즘에 이제 오토바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배송을 하다가 청년들이 이게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나 이런 게 많은데 그 승용차를 전기차로 해서 2시간 안에 배송.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외식 우리가 뭐 흔히 짜장면이나 이런 것처럼 외식이 아니라 식자재 우리가 장 보는 것 같은 그 이제 농산물을 구매해서 집에서 이렇게 조리를 하려고 할 때 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공산품을 이렇게 사가지고 배송을 할 때는 급하게 배송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문한 지 2시간 안에 배송하는 그런 이제 친환경 운송 수단과 연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지역 화폐 시스템이 있으면 몰 기능도 있고 결제 시스템도 있고 그런 운송 체계까지를 로컬까지 할 수 있는 로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시스템과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공공 앱에다가 계속 그걸 얹혀서 지역사회 주체들이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결합됐을 때 실제로 확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구가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약점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서 쌓여진 이제 캐시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물품 소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익적인 어떤 프로젝트에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범적으로 이 기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부를 하면 기부금 영수증 같은 걸 발행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그렇게 발행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그런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공익성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가치 관리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조직이 없으면 상당 부분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처럼 중앙 조직에 의존하게 되는데 지역에서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뭐 지역의 공익재단 같은 것을 만드는 것과 연계시켜야만이 이런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행정이 이런 시스템을 재정을 들여서 고도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진화될 때마다 지역 공동체에 활동을 하는 공익적인 어떤 시민 단체라든가 이런 구조가 함께 성장해야만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서로이음이 어느 정도의 실제적인 그 외연적 확장을 했느냐를 보면 작년부터 이 진행을 했는데 올해 7월까지 누적 발행액이 7,300억입니다. 7,300억이면 이 지역화폐 누적 발행이 7,300억이라고 하는 거는 7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었다는 거고 실제 인천 서구의 주민 숫자가 인구 숫자가 54만 명이에요. 54만 명인데 그 중에서 카드 발행이 가능한 연령대가 46만 명입니다. 그 46만 명 중에 35만 명이 이 카드를 발급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이제 서로 이음의 성과를 분석을 한 연구를 이제 그 양준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금 이제 요를 분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나타낸 효과를 이제 소비 유출이 감소하는 거, 소비 유입을 만들어낸 거, 공동체 보건 강화한 거, 그다음에 소상공인 매출 증대, 그다음에 지역의 세금 증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그 성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상인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맘카페와 같은 이 소비자 조직이 이 지역 화폐의 활성화와 관련된 굉장한 홍보와 또 이것에 대한 어떤 사용의 편의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지역 내 소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 구조에 이들이 같이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역화폐 시스템을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하나 만든 걸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진화해 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온라인 시스템은 개발이 진화될 대로 현재 나와 있는 보통 온라인 관련된 쇼핑몰이라든가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기능은 다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실제로 운영할 때 지역의 주민 주체나 상인 주체나 사회적 경제 주체가 어떻게 참여할지나 또 그것을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준비 정도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기능은 다 돼 있지만 그것을 운영할 주체의 역량 강화가 진행되는 만큼 하나씩 기능을 오픈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요 인천 서구 시스템을 보면서 고민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잉여위원회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공동체 그 타자를 위한 경제는 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공동체의 이 순환 경제를 할 때 주민 조직들이 이렇게 생산, 소비, 잉여 이런 위원회 같은 구조를 구성을 해서 지역의 순환 경제들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아까 지역화폐 시스템에서 그렇게 캐시백을 받은 것을 지역의 공익 활동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 이런 것을 하는 역할은 이렇게 잉여위원회와 같은 역할이죠. 이게 무슨 위원회 체계가 아니라 뭐 재단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영리 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기부처를 선정하는 권한이라든가 개별 프로젝트를 명시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부를 하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인천 시민재단 같은 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진화를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기부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금융의 다양한 기법들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대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공익기금 뭐 그런 사회적 공익투자기금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그 개별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할인해주는 할인율 말고 개별 상권이나 개별 가맹점주들이 할인을 해주는 것 중에 그걸 소비자한테 다 주는 방식도 있지만 뭐 3%를 할인한다 그러면 1% 정도는 공익기금으로만 기부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서 지역의 그런 활동이나 소비되어지는 그 효과가 지역의 공동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제 생산위원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지역사회는 그 물품이나 재화나 이런 서비스가 외부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역 내에서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지역 내에서 생산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역화폐나 플랫폼 기업에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의 그 소통과 관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보다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확보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전략적인 그 수익을 창출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35만 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이분들이 어떤 동에서 어떤 물품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어떤 물품은 주로 사용 안 하는데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동네에는 그걸 공급하는 기업이 없어서 그런 물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물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그 동네에 창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지역에서 순환해야 될 어떤 재화나 서비스가 유통되는 경로의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런 데이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를 이것을 개발한 업체가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행정도 민간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에 필요한 정책들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역 인천 서구에서 과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위원회가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맘카페가 이런 이제 공론 역할을 하면서
상품 서비스의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의견을 올리면서 지역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공급되게 한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체계화하고 이런 활동을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지역 화폐 시스템과 이 지역의 혁신 정책들이 연계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아이템들은 이런 지역 화폐와 연계해서 이렇게 지역 내에 구축하면 굉장히 빨리 효과적으로 지역의 순환 체계와 확장성을 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지역 화폐가 지역 일자리 시스템이라든지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로컬 푸드라든가 아니면 그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이제 이런 정책과 굉장히 많이 연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로 내식 배달을 하는 서비스를 이제 뭐 친환경 전기차로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전기차 운송이나 이런 거는 이제 신중년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직배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근거리에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홀로 계신 이렇게 독거노인 가구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케어 돌봄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그 생활하시는데 잘 계신지 이런 것을 체크하는 일정한 지역 돌봄 시스템과 연계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대규모 공연장 이런 데도 가기 힘들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캐시백으로 요 지역에 특화된 지역 예술가들이 하는 이런 교육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소비 시스템 같은 것도 연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이제 이런 것이 그냥 지역 내에서 소비했다에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운영하고 통제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 또 이런 것이 적용된 지역 내의 자원이 순환하게 하는 기술적 시스템이 이제 연계되게끔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이것을 발행하는데 정부 재정이 할인율을 지금 계속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정부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효과, 성과물하고 다른 방식으로 정책을 구사했을 때에 들어가는 비용과 대조해서 이렇게 성과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것이 확장되어질 때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단순한 지금 현재 논리 구조로 지역화폐 확장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좀 한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화폐가 단순히 그냥 지역의 소비만을 촉진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과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확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민간이 이런 시스템을 통제해 나가는 것을 조금 더 높여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이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일반적인 공공에서 외주를 줘갖고 이걸 운영하는 주체들이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그 비용 개발하는 것에 붙인 이익으로 그 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충전하게 되면 충전된 그 계좌에 상시적으로 몇백억 이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럼 그 비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 굉장히 큰 수익입니다. 근데 이런 유보금 일정하게 충전이 돼 있는 뭐 35만 명이 늘 그 충전한 액수가 저장돼 있는 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자가 상당한데 이 이자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 배분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지금 현재 행정이나 민간에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업에게 이것이 다 전적으로 가던 시스템을 조금 더 민주화시켜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것을 구 차원에서만 관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권 단위,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 단위 이런 단위에서 이런 플랫폼 기능을 활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사업을 이것과 연계시킨다거나 마을 공동체 사업을 이것과 연계시킨다거나 사회적 경제 조직을 이런 지역화폐와 연계시켜서 육성한다거나 이런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이나 인력들을 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